단기 총고 곡선이 우상향할 수 있는 이유 한 4가지를 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 중에서 2가지를 얘기를 했었죠. 금융계약 모형하고 메뉴 비용 모형하고 이제 이번에는 이제 정보로 인해 가지고 우상향하는 기울기를 가질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먼저 그 비대칭 정보 모형인데요. 일단 비대칭 정보 모형은 정보가 불완전한 것을 전제로 합니다. 정보가 불완전하다는 것은 그러니까 노동자나 뭐 기업이나 하여튼 경제에 참여하는 경제 주체들이 모든 걸 다 알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건 뭐 현실에 어느 정도 부합된다고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정보라고 하는 것도 정보를 수집하는데 비용도 들고 또 뭐 어떤 경우에는 뭐 요즘은 정보는 뭐 사실은 너무나 많은데 그 정보를 우리가 이제 필요한 정보를 프로세스 해가지고 우리가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뽑아내가지고 뭐 파악하는 것이 또 뭐 좀 어려울 수도 있고 하여튼 뭐 정보가 부족하다고 합시다. 그런데 비대칭 정보 모형은 뭐냐면 정보가 불완전한데 그 정보가 불완전한 정도가 경제 주체들 간의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경제 주체냐면 기업하고 즉 노동의 공급자하고 수요자하고 노동의 공급자 간의 정보에서 차이가 있어요. 어느 정도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이제 차이가 있냐 하면은 노동자들이 기업에 비해서 정보가 불완전한 것을 이제 가정을 합니다. 특히 이제 무엇에 대한 정보냐면은 여기서는 이제 이 모형에서는 물가에 대한 정보입니다. P에 대한 정보. 왜 노동자가 기업에 비해서 물가에 대한 정보가 불완전하냐? 뭐 몇 가지를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여기 나와 있는 합리적 기대 뭐 이런 거는 나중에 얘기를 하고요. 여기 지금 합리적 기대는 지금 얘기를 할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합리적 기대든 무슨 기대든 하여튼 잘못된 기대든 하여튼 정보가 불완전하다는 것만 일단 쭉 강조를 하겠습니다. 왜 불완전하냐, 더 불완전하냐? 일단은 뭐 노동자 개개인은 기업에 비해서는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 비용을 들일 수 있는 여유가 없죠. 기업은 반면에 뭐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은 아무래도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 더 많은 자본을 투입할 수 있는 여력이 있고, 두 번째는 뭐 물론 노동자들도 자기가 사는 뭐 물건의 가격을 파악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가격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만은 그 가격에 대해서 물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것이 아마도 기업이 더 관심을 많이 가지지 않을까. 왜냐하면 기업은 자기가 파는 물건의 가격, 그 다음에 자기가 파는 물건하고 경쟁하고 있는 다른 물건의 가격, 그 다음에 자기가 사는 원자재의 가격,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꾸준히 동향을 파악을 해야 됩니다. 특히 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자신이 파는 물건의 가격을 설정할 수 있는 기업, 그러니까 독점적 경쟁이라든지 과점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은 자기가 파는 물건의 가격을 자기가 설정을 할 수가 있잖아요. 자기가 파는 물건의 가격을 설정하고자 할 때 여러 가지 자기 물건의 가격을 어느 정도로 설정하는 것이 내 이윤이 극대화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기업들이 계속 파악해야 될 정보들이, 거기에는 뭐 대체재의 가격 정보도 있을 것이고 뭐 여러 가지 물가에 대한 가격 정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하여튼 뭐 이런 것이고, 뭐 보다 현실적으로 하나의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에서 이제 물가협회라고 하는 곳에 있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매달 엄청나게 많은 가지수의 물건의 가격을 조사를 해가지고 그것은 이제 값이 얼마다라고 하는 것을 이만한 두꺼운 책자로 발간을 합니다. 물가 편람이라고 하는 것인데 매달 발행하는데
여러분들 집에서 혹시 물가 편람을 구경해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아직 노동자가 아니니까. 근데요, 여러분들의 부모님들 중에는 일을 하시잖아요. 자영업이든. 물가에 관심이 굉장히 크면 물가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려고 노력을 할 거 아니에요. 물가 편람이라는 책을 한번 구경해 본 적이 있어요. 구경해 본 적 있는 사람. 근데 기업체에 가면은 웬만한 기업체의 구매 담당 부서에는 물가 편람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팔리는 책이에요, 사실은. 누가 사느냐? 기업들이 다 삽니다. 그러니까 뭐 이건 뭐 그냥 하나의 그냥 현실적인,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물가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건 아닌데, 하여튼 뭐, 그래서 이제 일단 우리가 기업하고 노동자 간의 물가에 대한 정보가 어떤 이유에서든 비대칭적이다 라고 하는 걸 받아들이고 시작을 하자 이거죠. 그러면 이제 비대칭인데 우리가 이 비대칭성을 조금 둘 다 불완전한데 불완전한 정도가 다르다. 그럼 불완전한 정도를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 이것도 상당히 쉽지 않은 얘기예요. 그래서 조금 극단적인 얘기긴 하지만은 비대칭성을 우리가 이런 식으로 도입을 하려고 합니다. 기업은 그때그때의 물가를 항상 잘 알고 있어요. 물론 기업이 미래의 물가를 알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뭐 저쪽에 그런 기업주들은 기업하느니 차라리 저기 미아리 가는 게 나을 거고. 기업도 뭐 미래의 물가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여기서 물가에 대한 정보가 완전하냐 불완전하냐는 지금 현재 내가 지난 시간에 우리 계속 짜장면 가지고 얘기를 했었네요. 짜장면 10개 실질임금을 받으려고 하는데 이거 이제 명목임금으로 내가 환산을 하려면은 현재 짜장면 값이 얼마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짜장면 값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게 물가에 대한 정보가 완전한 거고, 현재 짜장면 값이 얼마인지 잘 모르겠다. 이거는 물가에 대한 정보가 불완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짜장면 값 하나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그거 뭐 이렇게 할 줄 모르지만 사실 물가 안에는 짜장면만 들어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소비할 수 있는 물건의 개수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래서 비대칭성을 우리가 어떻게 가정할 거냐면 기업은 지금 현재 물가가 얼마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 노동자는 현재 물가가 얼마인지 몰라요. 현재 짜장면 값이 얼마인지 몰라요. 그런데 내가 짜장면 10개에 해당되는 것을 명목임금으로, 즉 화폐 단위로 내가 요구를 해야 되겠어.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짜장면 값 모르니까 뭐 네가 알아서 해라. 뭐 이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나름대로 뭡니까? 짜장면 값을 정확하게 모르지만은 이 정도 되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것을 나름대로 예측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예측치를 가지고 내가 요구할 명목임금을 계산을 하려고 들겠죠. 그죠? 자, 그래서 그것이 이제 우리 명목임금으로 표시한 노동 수요하고 공급에서 일단 우리가 이제 이쪽이 이쪽을 생각하지 말고 이쪽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원래 실질임금으로 표시한 노동 수요 공급은 이렇게 되죠. P는 W는 HL이고 노동 공급은 W는 뭐 F-L, 뭐 A를 지금 여기서 뺐는데 뭐 A를 집어넣어도 되고 이거는. 자, 근데 이걸 명목임금으로 내가 환산을 해야겠어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환산을 합니까? 명목임금. P 곱하기 W로 환산할 겁니다. 기업은 P를 아니까. 노동자는 명목임금을 P, E 곱하기 W로 이렇게 환산할 겁니다. 모르니까. 나름대로 예측을 해가지고. 그러면 요걸 이제 여기다가 W로 풀어가지고 집어넣으면 이거는 뭡니까? 여기서 보듯이 P2분의 W. 이거는 P분의 W가 되고, P 넘기면 얘는 W는 P 곱하기 HL이 되고, W는 P 곱하기 F-L이 됩니다. 이렇게 이제 명목임금으로 표시한 노동 수요 공급이 달라지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요거를 우리가 그래프로 표시를 해보면은, 이제 이쪽이 명목임금이고,
노동이죠. 이 축에다가 표시를 할 때, 자, 요 노동의 공급 곡선은 PE 곱하기 HL입니다. 그죠? 그래서 PE라고 하는 것이 어떤 수준으로 주어져 있다고 합시다. 그래서 그러면 그림을 그릴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노동의 수요 곡선은 현재 물가 수준이 P0라고 합시다. 그러면 정확하게 P0를 알기 때문에 P0 F-L이 되겠죠. 그럼 요게 되겠습니다. 자, 만약에 우연히 P0하고 P가 만약에 같다면, 즉 노동자가 우연히 현재 물가를 예측을 했는데 그 예측치가 우연히 현재 물가하고 같다라고 하면 둘이 만나는 데가 어디겠습니까? 만나는 데에서 이것이 LF가 되겠죠. 그죠? 왜냐하면 이게 같은 값이니까 W로 표시한 수요 공급 곡선이 만나는 데하고 똑같은 데서 만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럼 현재 지금 경제가 A에 있다고 합시다. 자, 이제 물가가 P0에서 P1으로 올랐어요. 올라갔어요. 물가가 올랐어요. 자, 물가가 올랐는데, 정보의 비대칭성 모형은, 내가 한 가지 좀 미리 얘기를 하고 시작했어야 되는데, 임금의 경직성은 없어요. 임금이 경직성이 없다는 건 뭐냐 하면은, 노동자가 든 기업이든, 이게 임금이 지금 너무 높다, 또는 너무 낮다. 그러면 언제든지 뭡니까? 서로 협상을 해가지고 또는 수요 공급에 의해서 임금은 올라갈 수 있고 떨어질 수 있어요. 임금 계약 때문에 올리고 싶어도 못 올리고 재협상 못 하고 이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뭡니까? 임금은 신축적이에요. 명목임금 자체는 신축적입니다. 올리고 싶으면 올릴 수 있고 올릴 이유가 충분히 되면은. 예를 들어서 물가가 올라갔다. 양쪽이 다 물가를 올라갔다는 사실을 얼마만큼 올랐다는 사실을 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현재 명목임금을 서로 주고받으면은 노동자는 너무 적게 실질임금을 받는 것이고 기업도 너무 적게 실질임금을 준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노동자 쪽에서 이거 실질임금 너무 적으니까 명목임금 좀 올리자 라고 하면은 그 얘기가 기업이 합리적이라면 어느 정도 통할 겁니다. 그죠? 왜냐하면 노동자로서는 떨어진 실질임금을 원상 회복시키는 것이고 기업도 뭡니까? 이전보다 낮은 실질임금을 떨어진 거니까 명목임금 올려주더라도 최소한 이전하고 같은 상황이잖아요. 그 정도 이유는 벌잖아. 명목임금 올려준다고 내가 손해를 보는 게 아니고 이전하고 똑같은 물가가 오르기 전에 이유는 내가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까지는 양보를 하려고 할 수 있겠죠. 그까지 양보 안 하려고 그러다 괜히 스트라이크 일어나고 생산 손실 보는 거는 보다는 그까지는 양보를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축적이 될 수 있죠. 그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기업은 물가가 올랐는데 물가 올랐다는 걸 알아요. 짜장면집 주인은 짜장면 값이 올랐다는 걸 알아요. 근데 종업원은 배달원은 아직 짜장면 값이 올랐다는 사실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냥 짜장면 값이 그냥 막연하게 그냥 5천 원이겠거니 이전하고 비슷하겠거니 예상치만 갖고 있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실질임금은 내가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떨어졌다는 사실을 자기가 몰라요. 그러니까 나는 이전하고 같은 실질임금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굳이 올려달라고 요구할 필요가 없겠죠. 올려달라 그랬다 괜히 너 나가 그러면은 자기만 손해보니까. 그죠? 그러니까 노동자의 공급 곡선은 이전하고 똑같아요. 물가가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모르니까. 노동 수요 곡선은 여기서 물가가 오른 것만큼 더 이제 이동하겠죠. 그러면 만나는 점은 B로 가게 되고 L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정보의 비대칭성 모형. 이 정보의 비대칭성 모형에서 이제 모형은 세고전학파하고 통화론자가 전부 다 같이 공유를 하는 모형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지만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 얘기는 좀 나중에 더 하겠지만 미리 조금 얘기를 하자면은 통화론자들은 노동자들이 정보가 불안하니까 물가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예측치, 추측을 하잖아요. 추측을 할 때 세고전압파는 합리적 기대에 의해서 추측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통화론자는 통화론자가 이 이론을 한참 내놓을 때만 해도 합리적 기대라고 하는 개념이 거의 알려지거나 형성되기 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예측을 한다. 그냥 예측을 하는데 잘못 예측을 한다. 제대로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래서 그 차이점은 있습니다. 그 차이점은 있지만 하여튼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걸 정리를 다시 하면은 예를 들어서 물가가 오른다. 그러니까 원래 물가가 PE하고 같다면은 즉 노동자가 예측하는 물가하고 실제 물가가 같다면은 어떻겠습니까? 이 그림에서 이 P가 P0가 현재 물가가 P0다. 그럼 P도 P0죠. 그럼 둘이 만나는 데가 바로 LF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L은 LF가 될 것이고, 그죠? 그러면 Y는 YF가 되겠죠. 근데 만약에 노동자가 예측한 물가가 실제 물가보다도 작다면은 지금 이 그림 같은 실제 물가는 P1인데 노동자가 예측한 물가는 이 P0하고 같은 P이다. 그러면은 LF보다 더 큰 L1에서 이제 고용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L은 L1보다 커지고, 따라서 Y도 YF보다 커지고. 반대의 경우는 반대가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뭡니까? 우리가 8장 처음에 시작할 때 소개한 단기 총合 곡선의 식하고 부합이 되죠. 네 번째 이제 마지막입니다. 불완전 정보 모형. 불완전 정보 모형은 이것은 이제 노동자나 기업이나 할 것 없이 전부 다 물가에 대한 정보가 불완전하고 거기에 무슨 기업이 더 많이 알고 이런 게 없이 그냥 다 불완전한 거예요. 이 불완전 정보 모형은 원래 그 루카스라고 하는 경제학자가 이제 처음에 내놓은 모형이고요. 이것이 세고전학파의 사실은 대표적인 단기 총hợp 곡선, 그러니까 총hợp 곡선이 우하향한 이유를 설명하는 모형입니다. 이것이 세고전학파의 대표 모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이제 모형에 대해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명목임금은 또 물가는 모두 신축적입니다. 그러니까 움직이고 싶으면 움직일 수 있어요. 다 신축적. 근데 모든 경제 주체가 동일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더 정보가 우위에 있고 열위에 있고 이런 게 아니고 다 같이 정보는 비슷한데 문제는 그 비슷한 정보가 현실을 정확하게 모른다는 거예요. 일부는 알 수 있을지 몰라도 하여튼 정확하게.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항상 우리가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정보라고 하면 여러 가지 정보가 있겠지만 우리가 그 초점을 두는 것은 물가에 대한 정보입니다. 그러니까 물가에 대한 정보가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모든 경제 주체가. 자, 각 기업은 우리 메뉴 코스트 모형과 마찬가지로 자신이 생산하는 물건의 가격을 자기가 세팅을 합니다. 그래서 불완전 경쟁적인 요소가 있어요. 그래서. 자, 근데 이제 이 물건의 가격을 세팅을 하는데, 자기가 결정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기업이, 미안합니다. 지금 미안하죠. 지금 방금 얘기했던 거 지워버려요. 프라이스 테이커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결정되는 물건의, 그러니까 이거 완전 경제 시장을 생각하세요. 각 기업이 생산하는 물건의 가격은 시장에서 결정이 돼요. 그리고 기업은 뭐냐면 시장에서 결정된 내 가격의 움직임을 보고 내가 생산을 더 많이 할 것이냐,
적게 할 것이냐를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생산을 많이 하려면 우리 K는 고정이 되어 있다 그랬으니까 노동을 더 많이 고용을 해야겠죠. 근데 이때 어떤 기업, I라고 하는 기업이, 좀 지우고 싶어요. I라고 하는 기업이, 그러니까 생산물은 뭐 서로 다른 생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I라는 기업이 자기가 생산하는 물건의 시장 가격이 올라간 것을 목적을 했어요.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사과를 파는 생산이 뭐 고무신을 파는 사람인데 내가 파는 고무신 가격이 올라갔어 시장에서. 그러면 당연히 YI를 늘려야 되느냐? 근데 사실은 이게 이제 두 가지 경우가 있죠. 이 내가 파는 물건의 가격이 시장에서 시장 가격이 올라간 이유가 다른 물건, 그러니까 내가 생산한 물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해서, 그러니까 다른 물건보다도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 내가 생산하는 물건을 더 좋아해가지고 수요가 늘어났다. 그래서 물건의 값이 올라갔다. 그렇게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뭡니까? 나는 생산을 늘리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가격이 올라가서, 가격이 떨어져서 수요가 늘어난 게 아니고, 이때 가격이 올라갔는데, 그게 수요가 늘어나서 가격이 올라갔다는 건 결국 뭡니까? 뭐 어떤 가격 이외의 어떤 요인, 뭐 사람들의 선호가 변했다든지, 아니면 뭐, 사람들이 뭐, 그러니까 신발보다는 뭐 고무신을 좋아하게 됐다든지, 뭐. 그래가지고 수요 곡선이 이동을 하면은, 그러면은 가격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죠? 네, 물건의 가격이. 내가 프라이스 세터가 아니고 프라이스 테이커니까.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나는 뭡니까? 생산량을 늘리는 게 나한테 듭니다. 이때는 그래서 이거는 수요 증가. 이거는 Y를 늘리는. 그러니까 수요 증가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면은 상대 가격의 상승. 상대 가격의 상승이라는 것은 다른 물건의 가격은 다른 애들은 수요가 별로 변하지 않았는데 내 수요가 늘어나면 나만 상대적으로 가격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다른 애들에 비해서. 두 번째는 뭡니까? 인플레이션. 내 물건의 가격이 시장 가격이 올라간 이유가 내 물건에 대한 수요가 특별히 늘어나서 그런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가격들이 다 같이 상승하는 과정에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얘도 올라가고 이 가격도 올라가고 다 올라가잖아요. 나는 이제 내 물건의 가격에 관심이 있으니까 내 물건의 가격을 이제 이렇게 보면은 값이 올라갔어요. 그러면은 이때는 뭡니까? 이때는 인플레이션에 의해서 모든 물건의 가격이 올라가면 이때 괜히 내가 뭐 내 물건 잘 팔리는구나 하고 더 고용해서 생산 더 했다가는 이거는 뭐 망합니다. 그죠? 손해 봅니다. 그렇잖아요. 이때는 YI는 불변하는 거죠. 안 늘리는 게 나아요. 그죠?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기업들은 자기가 생산하는 물건의 가격은 당연히 정보를 갖고 있어요. 관찰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일반 물가에 대한 정보는 불완전해요. 일반 물가라고 하는 것은 다른 물건들의 가격을 다 알지 못한다. 자, 이런 상태에서 어떤 기업이 내 물건의 가격이 상승했다. 그러면 이게 이것 때문에 그런 건지, 이것 때문에 그런 건지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일반 물가를 내가 다 안다면은 내 물건의 가격이 상승한 게 이것 때문에 그런 거다, 이것 때문에 그런 거다 알 수가 있는데 지금 몰라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정보의 불안정성이 들어가는 거예요. 정보가 완전하다면 이걸 두 개 중에 어떤 이유에서인지를 알 텐데 정보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이제 이런 상태에서 기업들은 자신의 제품의 가격이 상승하면 어떻게 대응을 되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대응하겠습니까? 이게 100%인지 이게 100%인지 몰라요. 그렇지만 대응 안 하자니 혹시 이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럴 경우에 내가 대응을 할 때는 내가 생산량을 예를 들어서 뭐 20% 올려야 된다. 근데 20%다 올리자니 또 괜히 이런 경우에 내가 나 혼자 생산량 20% 올렸다가는 나만 손해보니까. 그러니까 기업은 뭡니까? 이럴 때 이제 뭐 엉거주춤이란 말이.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중간 정도 어떻게 해. 물론 이제 기업들도 자기가 이런 경우를 처음 당하는 게 아니고 과거에도 자꾸 당해보니까 나름대로 뭡니까? 나름대로 경험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거 사전적인,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프라이어라고 하는데 베이지안 에스티메이션을 기업들이 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제 물건의 가격이 올랐을 때 이게 인플레 때문에 오른 건지 아니면 수요 때문에 오른 건지 대개 뭐 한 세 번에 한 두 번 정도는 수요 때문에 오른 거고 세 번에 한 번 정도는 인플레 때문에 오른 거다. 뭐 그거가 자기가 어느 정도 그런 그 확률 분포에 대한 에스티메이션이 있으면은 내가 엉거주춤 대응을 할 때 여기까지 대응을 해야 되는데 3분의 2만 대응할 거냐, 3분의 1만 1 대응할 거냐, 뭐 굉장히 20%에 가깝게 대응할 거냐, 뭐 이런 대응 수위는 달라질 수는 있겠죠, 그죠? 네, 그런 거 기업들도 나름대로 다 이제 이 머리를 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지만 하여튼 우리가 이제 완전히 다 모르기 때문에 중간 정도 어디에서 대응을 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돌아와 가지고 만약에 이 경제에서 P가 올랐다고 합시다. 이것은 일반 물가가 오른 거예요. 그러면은 PI는 당연히 오르겠죠. 일반 물가가 다 오르니까. 자, 그런데 PI도 오르고 PJ도 오르고 다 오릅니다. 다 오르고. 그럼 이 I번째 기업은 어떻게 대응을 하겠습니까? 이 사람은 이거는 관찰을 하지만은 이거는 관찰을 못해요. 그러면은 내 가격이 오른 게 이것 때문에 오른 건지 이것 때문에 오른 건지를 정확하게 판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하는 대응은 뭡니까? 약간 엉거주춤하게 하지만은 좀 그래도 생산량을 좀 늘리는 거예요. 혹시 이걸지도 모르니까. 그러면 어떻게 대응을 하겠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이 사람은 YI를 늘리고, YI 늘리기 전에 LI를 늘리고 YI를 늘리겠죠. 이런 식의 대응. 여기 그 다음에 이 기업의 이윤공대화 조건 써가지고 주르륵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안 하겠습니다. 예. 괜히 여러분들 복잡하게. 이거는 정말로 다른 거는 이렇게 뭐 그래프라도 있는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넣어놓은 건데 사실은 뭐 이걸로 얘기는 다 끝나요. 왜냐하면 P가 올랐을 때 사실은 이게 일반적인 물가가 다 같이 오른 거라면은 어떤 기업도 대응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 Y가 변하지 말아야 돼. L도 변하지 말아야 돼. 그리고 원래 상태가 장기 균형, 완전 고용 상태라면 그러면 새 상태도 완전 고용 상태가 돼야 돼. 근데 문제는 P가 올랐을 때 다들 뭡니까? 혹시 이쪽일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하고 LI를 늘릴 것이고 YI를 늘리니까 이걸 다 합한 게 경제 전체의 뭡니까? L이죠. L도 늘어나고 Y도 늘어나고. 그럼 원래 상태가 완전 고용이었다면 L은 LF보다 클 것이고 Y는 YF보다 크겠죠. 그런 얘기를 그 정도만 이거 뭐 복잡하게 하지 맙시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죠? 자,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정보가 불완전하거나 이럴 때 정보가 불완전한 사람은 물가에 대해서 나름대로 뭡니까? 예측을 한다 그랬죠. 뭐 예측치, 기대치, 또는 뭐 추측치, 뭐 여러 가지로 우리가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얘기하는 이 PE. 그리고 사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있어서 물가에 대해서 예측을 합니다. 또는 물가뿐만 아니고 여러 경제 변수에 대해서 예측을 합니다. 그리고 그 예측 하에서 또 의사결정을 하고요. 그래서 예측이라고 하는 것은 꼭
미알이 있는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경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나름대로 여러분들도 아마 많은 예측을 하고 그 예측 하에서 의사결정을 했을 거예요. 꼭 경제적인 의사결정뿐만 아니고 다른 이제 뭐 어떤 학과를 지원하느냐, 무슨 과목을 내가 선택하느냐, 그걸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안에 나름대로 다른 경쟁률이 얼마나 될 것이냐, 이런 거 예측도 하고 했을 겁니다. 그래서 예측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우리 경제 활동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이제 그 학문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예측이 사람들이 예측을 어떻게 하느냐, 예측치를 어떻게 만들어내느냐라고 하는 데 대해서는 본격적으로 특히 이제 경제 분야에서 경제 변수들을 어떻게 예측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연구가 이루어진 것은 극히 최근의 일입니다. 1960년대 후반에 들어서야 그때서야 이제 경제학자들이 사람들이 예측을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데 대해서 관심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좀 해요. 그럼 사람들이 이제 예측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극단적인 그러니까 극단적이 아니고 두 가지 이제 예측 방법을 한번 생각을 제시를 해보겠습니다. 이거 말고도 다른 예측 방법도 있는데 있지만은 그나마 그래도 좀 그나마 나름대로 좀 머리를 좀 써서 예측을 한다. 예측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 라고 한다면은 어떤 식으로 예측을 할 것이냐.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적응적 기대라고 하는 겁니다. 영어에 adaptive expectation을 번역을 한 거예요. 이것은 이제 예측하고자 하는 변수가 있을 때 그 변수에 대한 경험, 과거의 경험이죠. 과거의 경험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과거의 경험을 토대로 해가지고 이 변수의 값을 예측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물가를 예측한다. 그러면 나는 예를 들어서 다음 달에 물가를 예측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임금 계약 모형에서는 앞으로 임금 계약이 한 2년 동안 적용될 거다 하면 앞으로 2년 동안의 물가를 예측하고 싶은데 그때 내가 사용하는 건 뭡니까? 이번 달, 금년, 작년, 그러니까 물가는 사실 월별로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되니까 이번 달, 지난달, 지지난달 계속 물가에 대한 자료가 있잖아요. 그 자료의 움직임을 보고는 그걸 뭡니까? 내가 미래로 이렇게 익스트라폴레이트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적응적 기대입니다. 그런데 이제 익스트라폴레이트 하더라도 나름대로 어느 정도 이제 체계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 체계가 뭐냐면은 여기서 이제 타임 서브스크립트가 이제 아마 여러분들 이제 처음 아마 등장할 거예요. 이제 이거는 시간이 이제 등장. T는 이제 T기입니다. 지금. T기에 T기의 물가에 대한 예측치입니다. 이거는 이렇게 여기서 PTE는 T기 물가에 대한 예측치예요. 그러면 언제 예측을 했겠습니까? T기 바로 전에 예측을 했겠죠. 그럼 여러분들 T-1기라고 해도 되고 T기 이전에 이제 T기 중에 물가가 얼마? 그러니까 우리가 T기라고 하는 것은 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원래 시간은 연속적이지만 연속 시간을 그래도 이렇게 현미경으로 뻥튀기를 하면 한 기간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한 달이라고 봅시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게 PT는 이거예요. 그럼 이거를 이때 예측을 할 수도 있고 그 전에 예측을 하면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T-1기 말에 예측을 한 것이다라고 해도 되고 T기 초에 예측을 한 것이다라고 해도 되고 예측을 한 거. 예측치입니다. 요거는 T기 물가에 대한 실제 값입니다. 실제. 그러면 PT에서 PTE를 뺀 거는 뭡니까? 여기서 써 있는 대로 예측 오차라고 부를 수가 있겠죠. 예측에 있어서 오차가 이만큼 발생했다. 그럼 이제 이거는 뭡니까? 이때 이 기간에 물가를 예측한 게 PT이면은 또 우리는 다음 기 물가를 또 예측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PT
플러스 1, t 플러스 1기 물가를 또 예측해야 되는데 언제 예측하냐면 뭐 그 전에 예측을 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사실은 정확하게 이걸 쓴다면은 사실은 우리가 t 플러스 1, 2 뭐 이런 식으로 쓸 겁니다. 그럼 이거는 언제 물가 예측한 것이냐? 이건 예측 시점이 언제냐? 이렇게 쓰는 게 원래는 정확하게 쓰는 건데 그냥 여기는 뭐 계속 그렇게 쓰면은 복잡하니까 그냥 그 전에 바로 직전에 예측한 거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예측치 다음 기회에 대한 예측치를 이건 뭡니까? 어떻게 형성하느냐인데 전기의 예측치 더하기 예측 오차가 있잖아요. 그 예측 오차의 일부를 수정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제 식을 보면은 그렇지만 이 식을 여러분들이 숫자를 가지고 해석을 해보면 만약에 이번 달 물가를 내가 예를 들어서 물가 지수로 우리가 생각해가지고 한 102로 예측을 했다. 102로 예측을 했는데 실제 물가가 101이 나왔다. 아니, 더 많이 나온 거로 합시다. 103이 나왔다. 그럼 내가 1만큼 이제 과소 예측을 한 거잖아요. 그럼 내가 이제 이번에 이제 다음 달의 물가를 예측해 보자. 그러면 원래 102로 내가 예측을 했잖아요. 근데 103, 102하고 약간 차이가 과소 예측했잖아요. 1만큼. 그럼 1 자체를 올려가지고 103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또 그러기에는 또 너무 또 저거 하니까 한 102.5라든지 102.6이라든지 그러니까 이 세타의 값은 0하고 1 사이의 값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내가 물가라고 해서 그렇지만 사실 이제 물가보다는 좀 더 중요한 게 인플레이션율인데 물가가 얼마나 오를 것이냐. 예를 들어서 내가 지난달에 뭐 작년에 예를 들어서 금년 물가가 한 2% 오를 것이라고 예상했다. 근데 실제 물가는 3% 올랐다. 그러면 이제 예측 오차가 1%잖아요. 그럼 내가 금년에 내년에 물가를 예측할 때 또 2%라고 할 거냐. 아니면 2%보다 내가 지금 2%라고 했다가 조금 너무 적었으니까 약간 더 올려가지고 1% 차이에 일부 0.6 정도 곱해가지고 할 거냐. 그 후자가 조금 더 여러분들 더 적절한 방법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자, 어댑티브 익스펙테이션은 이걸 이제 어댑티브 익스펙테이션, 어댑트를 시켜나가는 거예요. 내 예측 오차를, 그러니까 내 예측치를 원래 예측치에다가 예측 오차의 일부를 어댑트 해가지고 이제 일부를 반영해서 어댑트 한다는 얘기죠. 그죠? 근데 요 식을 여러분들이 계속 축차적으로 대입을 축차적으로 대입을 한다는 건 뭐냐면 PT 플러스 1의 2는 PTE 더하기 세타의 PT 빼기 PTE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요 전기는 어떤 식으로 형성이 됐겠습니까? 예측치가. PT-1의 2 더하기 세타의 PT -1 마이너스 PT -1의 2. 그러니까 그 전에 예측치도 그 전에 예측치하고 예측 오차에 의해서 똑같이 조정을 했겠죠. 마찬가지로 PT-1의 2는 PT-2의 2 더하기 같은 식으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계속 해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요 식에서 PT 요 식을 이렇게 씁시다. PT끼리 묶으면은 1 세타의 PTE PT를 먼저 쓰겠습니다. PT 세타 PT 더하기 1 세타의 PTE가 되겠죠. 이건 이 식을 다시 쓴 거에 불과합니다. 묶어가지고 요 PT를 가지고 대입을 왜냐하면 이 PT는 이렇게 형성이 됐을 테니까 대입을 하면은 세타 PT 더하기 1 세타의 사실 요거는 세타 PT -1이 있으니까 세타 곱하기 1 세타의 PT -1 더하기 1 세타의 제곱의
pt-1의 2가 될 겁니다. 제대로 대입을 하면. 그죠? 또 한 번 더 가면은 요 pt-1의 2 대신에 요걸 집어넣으면은 세타 pt 세타끼리 묶겠습니다. 그럼 pt 더하기 1 세타의 pt-1 더하기 1 세타의 제곱의 pt-2 더하기 1 세타의 3승의 pt-1의 2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무한정 대입을 해가면은 우리가 여기서 패턴을 여러분들이 뭐 이건 여러분들이 저 중고등학교 때 수학 문제 하면서 많이 하던 거죠. 이게 어떤 패턴 발견하는 거. 이 축차 대입을 시켜 나가면서 뭐 이게 발견하는 많이 하잖아요. 여기 보면은 하나 t가 t-1, t-2로 가면서 1 세타, 1 세타 제곱 붙습니다. 그죠? 그러면 무한정 이게 만약에 간다라고 하면은 이것은 사실 여기서 이제 쓴 대로 pt 플러스 1의 2는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세타 앞에 묶고 i가 제로서부터 무한대까지 1 세타의 j승 pt 마이너스 j. 그럼 j가 0일 때는 그러니까 i가 0일 때는 0승이기 때문에 1이고 t가 되죠. 그죠? pt에 있고. i가 1이 되면은 1 세타 있고 pt-1이 있고 2가 되면은 1 세타의 제곱 pt-2 되고. 그러니까 이 식이 어느 정도 저걸 대표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뭡니까? 그러면 왜 마지막에 있는 저 항은 어떻게 되느냐? 이 항은 뭡니까? 1 세타의 i승인데 i가 무한대로 가고 세타는 0하고 1 사이의 숫자이기 때문에 pt-i의 2가 이거 자체가 인피니트 아주 큰 숫자가 아닌 이상은 유한한 숫자인 이상은 이건 뭡니까? 제로로 가버리죠. 그죠? 그러니까 그 항은 없어져 버리는 거고 마지막 항은. 그러면 이렇게 보면은 정응적 기대가 뭔지를 또 한번 다른 해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응적 기대는 예측 오차의 일부를 적용해가지고 내 기대치를 변경시켜 나간다. 이것도 정응적 기대지만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이거는 내가 미래를 예측할 때 과거 내가 경험한 값들을 가중평균한다. 이때 가중치는 1 세타의 i승이기 때문에 내가 가까운 과거에 최근에 경험한 경험치에 더 높은 가중치를 주고 먼 과거에는 더 낮은 가중치를 줍니다. 이건 사실 여러분들이 기대치 형성할 때 나름대로 쓰는 방법이에요. 그죠? 자, 이게 이제 정응적 기대입니다. 정응적 기대 사실 아주 틀린 건 아니에요. 여기서 만약에 세타의 값이 0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0이 아니면 1이라면. 세타의 값이 1이 되면 어떻게 되죠? 여기서 찾는 것보다는 여기서 찾는 게 낫겠죠. 1일 경우에. 없어지고 PT가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극단적인 경우죠. 가장 최근에 경험한 값을 가지고 바로 미래를 예측해버려요. 극단적인 경우죠. 자, 근데 이제 정응적 기대 그러면 이제 정응적 기대 나름대로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정응적 기대 이제 한 문제점은 뭐냐면 정응적 기대를 하게 되면은 내가 미래 어떤 변수를 예측을 하는데 그걸 예측하기 위해서 그 변수에 대한 과거의 경험한 값만 내가 가지고 예측을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사실 그게 타당한 것 같지만은 사실은 뭡니까? 미래 내가 예측을 하려고 그러면은 그 변수만 보는 게 아니고 그 변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변수들도 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죠? 이게 첫 번째고, 또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은, 정응적 기대를 하다 보면은 경제 주체가 이제 실제 물가를 계속 반복해가지고 과소 예측을 하게 됩니다. 얘가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P라고 하지 말고 이제 물가 자체를 얘기하면 이게 좀 여러분들에게 잘 감이 안 오니까 물가 상승률이라고 합시다. 그럼 물가 상승률이 그러니까 파이죠, 사실은 물가 상승률은. 물가 상승률이 굉장히 오랫동안 2%였다고 합시다. 그러니까 2% 계속 경험을 했어요. 어떤 순간부터 물가 상승률이 3%로 올라갔어요. 3%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영원히 3%로 올라갔다고 합시다. 자, 여기서 사람들이 정적 기대를 하면은 물가 상승률에 대한 예측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에 세타가 뭐 0.5 정도라고 하면은 처음에 틀렸으니까 그 다음에 예측할 때는 2%로 예측하다가 2.5%로 되겠죠, 예측치가. 그 다음에는 요거의 절반이니까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요거의 절반이니까 이렇게 되고 예측치는 어떻게 됩니까?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도 뭡니까? 3%를 따라잡지를 못해요. 조금이라도 미달하면. 얘기는 뭡니까? 정책 기대를 하면은 실제 물가 또는 실제 물가 상승률을 계속해서 뭡니까? 과소 예측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어떤 한쪽 방향으로 계속 잘못을 범하는 것을 체계적인 오류라 그럽니다. 시스테믹 에러라 그래요. 근데 사람은 굉장히 머리를 쓸 수 있는 동물이기 때문에 시스테믹 에러를 범하는, 예측을 함에 있어서 시스테믹한 에러를 범한다 라고 하면은 그것은 사실은 뭡니까? 좋은 예측 방법이 아니에요. 좋은 예측 방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게 뭐야? 이것도 또 좀 우스운 얘기지만은 여러분들이 이제 아이스크림을 이제 먹는데 눈을 가려가지고 여러분들 뭐 저기 아이스크림을 상대방한테 먹여준다고 합시다. 눈을 가려가지고 내가 상대방 입이 정확하게 어디에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딱 했는데 이제 뭐 왼쪽으로 이제 갔어요. 그러면 이제 너무 왼쪽이다 그러면 이제 내가 왜냐면 예측 오차는 나한테 알려주니까. 너무 왼쪽이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약간 오른쪽으로 옮길 거 아니에요. 그럼 오른쪽으로 옮기다 보면 뭡니까? 뭐 너무 오른쪽으로 갈 수도 있고, 사실은. 이렇게 갔다가 오른쪽으로 갈 수도 있고, 또는 또 오른쪽이라 그러면 또 잘못해서 왼쪽으로 갈 수도 있고, 이렇게 예측 오차가 플러스도 되고 마이너스도 되고, 이렇게 돼야지 이게 합리적인 행동이지. 내가 왼쪽으로 갔는데 너무 지나치게 왼쪽이다 그럴 때, 이쪽으로 가긴 가는데 넘어가지 못하고 계속 왼쪽만 계속 찌른다. 이거 바보가 아니면 이러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시스테믹 에러예요. 이게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얼뜻 보기에는 괜찮은 방법인데, 좋은 방법이 아니다라고. 그러니까 이런 이유 때문에 이제 새로운 예측 방법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예측 방법이 합리적 기대라고 합니다. 합리적 기대는 이제 이용 가능한 모든 정보를 최적으로 이용해가지고, 합리적 기대의 개념은 여러분들이 처음에 아마 딱 떠오르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뭐 말은 멋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측을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이용 가능한 정보를 다 이용한다. 그럼 여기는 이제 정응적 기대하고는 완전히 대응이 되죠. 왜냐하면 정응적 기대는 굉장히 많은 자료를 이용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뭡니까? 그 변수의 과거 값만 우리가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 물가를 내가 예측하는데 과거 물가 상승률만 보고. 근데 사실은 뭡니까? 합리적이라면은 우리 경제 원론 거시경제학을 배웠으면은 미래 물가를 예측한다라고 하면은 총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그래서 뭐 통화 정책이 어떻게 될 것이냐, 뭐 앞으로 뭐 원자재 값이 어떻게 될 것이냐, 총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네. 뭐 사람들의 그 뭐 소비가 어떻게 뭐 활성화될 거냐, 소비 심리가 어떻냐, 뭐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보려고 할 거 아니에요. 경제 이론을 안다면은 당연히. 모른다면은 뭘 봐야 될지 모를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첫 번째는 뭡니까? 이용 가능한 정보를 그래도 그러니까 다 이용하려고 한다. 필요한 정보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이용할 수 없는, 내가 구할 수 없는 정보는 그건 뭐 당연히 이용 못 하겠죠. 근데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최적으로 이용해서 형성한다라고 합니다.
정보가 있는데 이 정보를 어떻게 이용해야 될지를 모르면은 이거는 함정으로 기대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래에 예를 들어서 하는 총재가 우리나라도 선진국처럼 양적 완화 정책을 채택해야 될지도 모르겠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다. 이런 발언을 한다고 합시다. 정보예요. 그러니까 정보라는 건 딴 게 아니고 뉴스입니다. 뉴스. 물론 뉴스도 정보고 뉴스가 아닌 과거의 거 데이터도 정보죠. 뉴스는 이제 몰랐던 걸 새로 알게 되는 게 뉴스고요. 그럼 이제 이런 뉴스가 발생하면 정보가 생겼어요. 그 정보를 이용한다라고 하는 것만 가지고는 함적 기대가 되지 못해요. 이걸 내가 어떻게 이용할 줄 알아야 돼요. 어떻게 이용할 줄 안다는 걸 뭡니까? 통화량을 늘리면은 이것이 총수요 곡선에 어떤 영향을 주고 이것이 물가를 어느 정도 올리고 아니면 필립스 커브가 어떻고 이런 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배우면은 어떻게 이용할지를 어느 정도 아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은 합리적 기대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그러니까 통화량을 늘리면 이 통화량이 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최선의 모형으로 정보를 이용할 줄 안다라고 하는 것을 가정을, 물론 그것은 사실은 현실적인 가정은 아니죠. 그죠? 가정은 아니지만은 어느 정도, 그러니까 이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정보가 주어지면은 이 정보를 최선으로 이용한다 할 수 있는 능력은 사람들 간에 큰 차이가 없다는 걸 가정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질문. 자, 지금 방금 하는 총재가 이와 같은 발표를 했어요. 다 들었어요. 근데 이 사람 미래 물가를 얼마인지 예측을 하고 그걸 듣고 난 다음에 이 사람도 예측을 했어요. 자, 두 사람의 예측치가 차이가 나요. 차이가 나요. 그러면은 그 차이가 나는 원인이 뭐겠습니까? 사실 차이가 나지 말아야 돼요. 둘 다 정보가 같으니까. 왜냐하면 정보가 같으면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은 동일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두 사람 다 같은 예측치를 내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 사람의 예측치가 차이가 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한 사람은 뉴스를 못 들었고 한 사람은 들었고 이런 정보의 차이. 아까 이제 우리가 얘기했던 정보의 불완전성 이거하고 연결된다는 거 알겠죠, 그죠? 정보의 비대칭성, 정보의 차이. 그래서 이것이 이제 합리적 기대입니다. 합리적 기대는 수학적으로는 딴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통계학에서 조건부 기대치 배웠죠. 그래서 이걸 쓰겠습니다. 합리적 기대는 PT 플러스 1의 이걸 예측함에 있어서 T, PT 플러스 1. 그냥 2가 붙으면 그냥 기대치죠. 근데 이거는 뭡니까? 조건부 기대치예요. 이 조건부 기대치라고 하는 건 좀 더 우리가 그 조건이라는 게 뭔지를 조건부 기대치 우리 이렇게 하잖아요. 조건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또 여기 오메가라고 하는 것은 T기의 정보 집합입니다. T기에 이 사람이 이 예측을 하는 사람이 알고 있는 모든 정보의 집합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통계학 다 배웠으니까, 그죠? 통계학 배운 건 사실이잖아요. 배우고 난 다음에 잊어먹었는지는 이건 사람마다 다를지 모르지만 배운 건 맞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조건이 주어지면은 어떻게 이 기대치 계산합니까? 조건 가지고 계산하는 거 아니죠. 뭡니까? 확률 분포가 있어야 되죠. 조건이 주어질 때 확률 분포는 뭡니까? 조건부 확률 분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보가 주어질 때 어떻게 기대치를 형성할
형성할 것이냐, 어떻게 기대치를 계산할 것이냐를 안다는 것은 뭡니까? 어떤 확률 분포를 사용할지를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건이 바뀌면은 당연히 뭡니까? 확률 분포 바뀌죠. 조건부 확률 분포니까. 그 조건부 확률 분포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안다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는지를 알려면 뭡니까? 사실은 ISLM 모형이든 뭐 총수요 총공급 모형이든 모형을 알아야지만 여러분들이 조건부 확률 분포를 제대로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모형에 랜덤 베리어블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베리어블들이 랜덤 베리어블이 아니라면은 항상 뭡니까? 항상 값은 디터미니스틱하고 디터미니스틱한 값은 우리가 어느 정도 쉽게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경제는 샤하게 계속 옵니다. 뭐 날씨가 좋았다가 나빴다가 뭐 노동자들이 기분이 좋았다가 나빴다가 뭐 생산성이 좀 빨리 향상했다가 좀 또 느리게 향상됐다가 그렇잖아요. 항상 균일하게 가는 건 똑같이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게 이제 샤학이죠. 어떨 때 어느 날 오늘은 갑자기 생산성이 좀 많이 증가를 한다. 오늘 우연히,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발견이라는 것은 우연히 일어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그건 우연히 일어나는 발견이 굉장히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발견이 오늘 많이 일어났다. 많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미리 우리가 사전에 알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지만 확률 분포는 우리가 알 수가 어느 정도. 확률 분포. 그걸 만약에 이제 이 발명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제대로 발명의 과정을 연구를 하고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안다면 어떤 조건이 주어질 때 발명이 일어나는 그 확률 분포가 어느 정도 개선될 것이다. 뭐 이런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계산할 수가 있다는 거죠. 물론 이거는 대단한 능력을 요구하는 것인데 사실은 이제 조금 우리가 합리적 기대에 대한 비판이 노점에서 장사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MIT 대학에서 경제학을 강의하는 교수나 둘 다 이제 정보가 똑같으면 똑같이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정하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그런 점에서 좀 비현실성이 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건 그런 문제는 있긴 하지만은 이쪽의 초점은 예측 능력보다는 정보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합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합리적 기대가 조건부 기대하고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조건부 기대 맞습니다. 다만 차이는 뭡니까? 합리적 기대는 그 정보가 그러니까 가지고 기대치를 형성할 때 그 조건부 확률 분포가 경제적인 어떤 원리에 의해서 조건부 확률 분포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가정한다는 것이죠. 오케이. 자, 이제 이걸 가지고 우리가 통화정책 우리 많이 봤잖아요.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이 그림을 우리가 다시 이제 여기다 쓸 텐데, 레플리케이트를 할 텐데, 이쪽은 Y고요. 이쪽은 P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장기균형에 처음에 있었으니까 장기균형은 YF, LAS고요. 이걸 지나는 AD가 있고요. 이걸 지나는 SAS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경제는 A점에 있었습니다. 이걸 A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점은. 그 A점에 해당되는 물가 수준을 그래서 T-1기 현재 경제는 어디에 있냐면은 A점에 있어요. A점은 이 경제의 장기균형점이죠. 그러니까 상황이 이제 항상 우리가 이 상황을 주죠. 우리 중간고사 때도 내가 상황을 줬잖아요, 여러분들에게. 그 상황 하에서 분석을 하죠, 그죠? 자, 우선 현재가 T-1입니다. 현재 경제는 장기균형점에 있어요. 그러면 내가 달리 얘기 안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 그림 쫙쫙쫙 그리고 경제가 A점에 있다. 라고 하는 걸 할 수가 있죠, 당연히. 자, 이때 중요한 건 뭡니까? 이 AD라고 하는 것은 T-1개의 총수의 곡선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는 우리가 이전하고 달라가지고,
어떤 기간의 총수의 곡선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렇게 표시를 할 겁니다. 이것도 뭡니까? t-1기의 총합 곡선입니다. 그리고 현재 이때 이거는 pt-1이죠. 요거는 t-1기의 y이긴 하지만은 그거는 뭡니까? yf하고 같겠죠. 그래서 그냥 yf라고 이제 써놓겠습니다. 자, 이때 정적 기대로 우리 생각해봅니다. 기대가 정적으로 형성된다면 PTE는 어떻게 되느냐? 는 아까 얘기한 대로 뭐 세타의 서메이션 1 세타의 i승 PT-i가 되겠죠. 그러니까 과거의 PT 값들이 T의 물가를 예측하는데 이거는 뭐 다시 쓸 필요 없습니다. 이건 우리 썼던 거잖아요. 내가 이렇게 막 날려 쓴 것은 우리가 이걸 이용 안 할 것이기 때문에. 자, 근데 이게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 그림에 막 쓰기가 복잡해요. 그래서 정적 기대에서 굉장히 단순한 거. 그러니까 아까 내가 소개했던 건 뭡니까? 세타가 1인 경우로 하겠습니다. 세타가 1인 경우를 특히 우리가 이걸 정적 기대 중에서 뭐라고 부르냐 하면은 정태적인 기대라고 합니다. 정태적 기대라고 이름을 불러줘요. 그러니까 이건 정태적 기대는 뭐냐면 내년에 물가 상승률 예측하라 그러면 뭡니까? 금년에 물가 상승률이 얼마였는지 이거 가지고 예측하는. 그 다음 해는 내년에 내가 경험한 물가 상승률 갖고 예측하는. 그 전에 자료들은 다 웨이트가 제로예요. 과거를 다 이용하는데 이번만 웨이트가 1이고 가중치가 나머지는 다 제로예요. 자, 그러면은 이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타가 1인 경우에 PT는 이것도 그렇죠. 정적 기대도 정태적 기대도 정적 기대의 하나의 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극단적이긴 하지만 이거는 PT-1이 되겠죠. 그럼 이 값이 바로 뭡니까? PT2가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은 자, 우리 T기의 단기 총합 곡선을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이 모형에서는 뭐 어떤 이유인지는 생각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것이 뭐 장기 임금 계약 모형이고 뭐고 생각하지 말고 일단은 T기의 단기 총합 곡선 우상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 본 네 가지 중에서 이거에 가장 가까운 것들 두 개가 임금 계약 모형하고 그다음에 비대칭 정보 모형. 그 정도가 아마 이거에 가까울 겁니다. 좌우간에 뭡니까? 단기 총합 곡선의 식이 어떻게 됩니까? y는 yt라고 해야지. yf 더하기 a의 pt 빼기 pt의 2죠. 그죠? 그러면 이 단기 총합 곡선은 yf하고 pt2를 지나고 기울기는 a분의 1이죠. 그러면 자, 우리가 SAST는 어떻게, 이게 SAST의 식이잖아요. T기의 단기 총합 곡선의 식이 이렇게 어디를 지나냐면은 PT이잖아요. YF 이 점을 지납니다. 기울기 똑같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게 SAS T-1이면서 SAST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T기에 통화량이 항구적으로 증가합니다. T기의 통화량을 늘렸어요. 근데 늘린 통화량을 뭡니까? 항구적으로 늘린 상태에서 유지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T기의 통화량을 항구적으로 증가시킨다라고 할 때, 통화량이 항구적으로 증가하니까 통화량이 늘어나고 또 늘어나고 또 늘어나고 이게 항구적인 증가가 아니냐. 근데 T기에 어떻게 통화량을 항구적으로 증가시킵니까? T기에는 한 번 증가시키는 거지. 그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구적인 통화량 증가라고 하면은 통화량을 한번 once and for all입니다. once and for all. 영어로 하면은 훨씬 명확하죠. once and for all. 한번 올리고
그 수준에 유지하는 게 이게 항구적인 통화량 증가라는 거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ADT가 이동을 하겠죠. 그리고는 뭡니까? 증가시킨 다음에 거기서 계속 유지를 하니까 AD는 뭡니까? 계속 이 수준에서 유지. T기나 T 플러스 1기나 T 플러스 2기나 우리가 적지는 않겠지만 ADT 일일이 적어서 뭐 하겠습니까? 계속 여기 똑같은 위치에 있겠죠. 총고급 곡선은 SAS 팀 이거예요. 원래 그냥 똑같습니다. 자, 경제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거는 우리가 이미 많이 했으니까 이제 B로 가겠죠. B로. 그럼 B에서의 물가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를 PT라고 합시다. PT.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끼를 생각해 봅시다. 그 다음 끼는 이 물가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 다음 끼에 대한 물가에 대한 예측치는 어떻게 됩니까? PT하고 같겠죠. 그죠? 그리고 그 다음 끼에 SAS T 플러스 1을 적으면은 요것만 T 플러스 1이 되고 요것만 T 플러스 1이 되겠죠. 그죠? YF는 그냥 이거는 공급 충격이 온 게 아니기 때문에 YF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거는 그러니까 PY도 되고 PTYT도 되고 PT 플러스 1, YT 플러스 1도 되고 PT 플러스 2, YT 플러스 2도 되고 다. 이거 그림을 그리면은 YF하고 PT 플러스 2를 지나고 기울기가 A분의 1입니다. 그럼 그게 어디냐? 요 점이죠. 요게 YF하고 PT 플러스 1의 2를 지나고 기울기가 A니까 이번엔 파란색 선을 가지고 이게 SAS T 플러스 1이 됩니다. 그럼 T 플러스 1기의 균형점은 어디입니까? AD는 여기를 이동해가지고 그냥 여기서 붙박이로 있는 거고 이게 항구적인 통화량 증가니까 요 점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가면은 결국은 어디로 간다는 걸 우리가 압니까? 요점으로 가는 걸 알죠. 장기 균형점으로 간다는 걸 알죠. 요걸 따라가지고 계속 이제 SAS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하면서 장기 균형으로 가요. 자, 그런데 그 과정에서 예측치하고 실제치하고 비교를 해봅시다. 지금 우리가 T기의 물가에 대한 예측치가 PTE였잖아요. 실제치는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죠. 자, T 플러스 1기에 대한 물가에 대한 예측치는 어디입니까? 이거죠. 실제치는. 이렇게 와가지고 요점 지나는 걸 이제 그림을 그리면 여기 어디니까 PT 플러스 1은 PT 플러스 1의 2보다 큽니다. 또 과소 예측했어요. 여러분들이 이거 계속 그려보면 알겠지만은 일로 가는 과정에서 뭡니까? 계속 과소 예측을 합니다. 즉 체계적인 오류를 범합니다. 그걸 이렇게도 보여줄 수가 있어요. 사람은 체계적 오류를 범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여러분들이 그 어떤 예측 방법이나 추정 방법을 얘기를 할 때 불편 예측치 뭐 이런 거 불편 기대치, 불편 예측치 하잖아요. 그 불편 기대치란 게 뭡니까? 틀릴 수 있다는 거죠. 틀릴 수 있는데 이쪽으로 틀리면은 또 이쪽으로 틀리고 해가지고 틀린 거에는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이게 먹여주는데 이리로 갈 수도 있고 이리로 갈 수도 있고 근데 평균적으로는 어느 정도 정확하게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그걸 계속 왼쪽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뭡니까? 내 팔이 삐뚤어져 있든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팔이 삐뚤어진 게 예측 방법이 뭔가 오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정적 기대라는 게 그런 게 이제 좀 문제가, 그러니까 또 뭐 다른 예로 정적 기대가 이겁니다. 여러분들은 우리는 수업이 2시 반이니까 여러분들 걱정이 없지만 혹시 9시 수업을 내가 한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는 집에서부터 학교까지 몇 분 걸리느냐. 어떻게 하면은 이때 예측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측을 잘해야지만 최대한 내가 잠을 자고 그 다음에 내가 출석을 지금 끝나고 불러서 그렇지만 출석을 만약에 9시에 땡 하고 부른다 그러면은 9시에 맞춰가지고 이제 학교에 가느냐. 이때는 집에서부터 학교까지 걸리는 시간을 예측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그럼 그 예측을 할 때 여러분들이 이제 정적 기대는 뭡니까? 어저께 오늘 뭐 봐가지고 이제 예측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어저께보다 그저께보다 어저께가 많이 걸렸다. 그리고 어저께보다 오늘이 또 많이 걸렸다. 아니면 뭐 평소보다 많이 걸렸다. 어제하고 그제가. 그럼 난 원인은 모르지만은 조금 더 여유를 두고 출발을 해야겠구나. 이게 이제 정적 기대예요. 합리적 기대는 이제 뭡니까? 이게 보니까 저쪽에서 이제 압구정동 쪽에서 오는데 무슨 성수대교를 뭐 공사를 해가지고 교통 체증이 좀 생긴다고 그런 뉴스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게 뉴스가 있었으니까 내가 이거는 경험하지 않아도 이틀 전부터 벌써 여유를 두고 출발해야겠구나. 그러면 이게 이제 합리적 기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뭡니까? 첫째, 뉴스가 있어야지만, 그 정보를 알아야지만, 내가 그 뉴스를 못 들으면 내가 더 걸린다는 걸 생각 못 하잖아요. 두 번째는 뭡니까? 그걸 알아도 성수대교에 뭐 공사를 하는데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뭐 이렇게 되면은, 즉, 어떻게 그 정보를 사용할 줄 모르면은 또 합리적으로 기대를 못 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차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요 합리적 기대를 만약 기대가 합리적으로 형성되면 이 그림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만 얘기를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